저는 최근 불리한 남편과의 법적 공방에서 가까스로 제 인생을 구해낸 40대 여성입니다. 정말 사람 일은 모르는 거더라고요. 함께 살을 부대끼며 살아온 남편이 하루아침에 달라지고 거기에 저희 아빠까지 끌어들인 투자에서 배신을 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희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만한 요소들이 많아 까딱 잘못했으면 한순간에 모든 걸 잃을 뻔했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재산만큼은 지켜냈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머리 아픈 법정 드라마 한 편을 찍었죠. 저는 호랑이 굴에서 인생을 구했고요. 남편은 다 가졌음에도 인생을 망쳐 나락에 갔는데요. 제가 어떻게 저 자신을 끝까지 지켜냈는지, 그리고 남편의 숨겨진 비밀이 어떻게 세상 밖으로 드러났는지 이제부터 이야기해 드릴게요. 남편이 결혼 전부터 소형 빌라 시행이랑 분양 일을 해왔는데요. 부동산 업계에서 일한다고 하면 겉으론 있어 보이고 말만 들으면 큰 돈을 벌 것 같다고들 하지만 실상은 전혀 아니에요. 다른 곳은 수당제로 하는 곳도 많다는데요. 저희 남편이 일하는 회사는 수당이 없는 회사이고요. 대신 매달 꼬박꼬박 월급이 들어오긴 했지만 그 금액이 많지 않아 내 식구가 살기에는 늘 빠듯했죠. 한 달 벌어서 한 달 쓰고 조금 남으면 겨우 저축하는 정도로 생활하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남편이나 저나 돈을 함부로 쓰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저희 부부 모두 성격이 소박하고 소탈해서 작은 것 하나에도 잘 웃고 감사할 줄 알았죠. 큰맘 먹고 외식하면 뷔페 한 번 가는 정도였고 비싸고 화려한 물건보다는 실용적이고 가성비 좋은 걸 찾아 사는 편이었어요. 남편이 벌어오는 돈을 제가 꼼꼼하게 관리하며 살림을 꾸려나가고 있었어요. 결혼한 지 벌써 15년이 되었지만 아직 집은 없었어요. 그래도 크게 불만은 없었습니다. 부자가 되진 못해도 빚 없이 사는 게 어디냐 싶은 마음이었거든요. 매달 빠듯하긴 해도 가족이 무탈하게 함께 지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만족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같은 업계 친구를 오랜만에 만나고 돌아왔는데 표정이 영 씁쓸하더라고요. 걔 나랑 같은 출발선이었는데 이제 급 차이가 확 나더라. 걔 차가 페라리더라. 온몸은 명품으로 도배를 하고 왔고. 아이 우리가 양주 마셔서 술값이 30만 원 넘게 나왔는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걸 아무렇지 않게 계산하더라고. 내가 일부 준다고 했는데도 지 돈 엄청 많다고 나 쓰래. 그래? 뭐 좋은 술 마시고 좋았겠네. 근데 그 친구 결혼 안 했지. 그러니까 돈을 펑펑 쓰지. 맞아. 결혼은 안 했는데 여자를 많이 사귀었더라고. 아이 이름만 대면 알만한 연예인이랑도 사귀어봤더라고. 정말 대박이지? 그리고 나 집에 간다니까 택시비까지 챙겨주고 지는 기사 불러서 집에 가더라고. 뭐? 기사? 아이쿠 그래 돈이 엄청 많나 보네. 그 친구는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크게 된 거야? 알고 보니까 그 친구는 어느 순간부터 직접 땅을 사서 시행이랑 분양도 다 직접 하면서 돈을 정말 많이 벌었더라고요. 남편은 그게 너무 부럽다면서 자기도 그렇게 살고 싶다고 하고요. 저희는 매달 애들 학원비만 해도 생활비가 빠듯하거든요. 더 가르치고 싶은 건 많지만 돈이 없으니까 늘 아쉬운 건데요. 남편이 돈이 있어야 애들도 잘 가르치고 남한테도 베풀 수 있다면서 신세 한탄을 하는데 저는 그래도 당신이 성실하게 벌어와서 우리 애들이 무탈하게 잘 크는 거라면서 남편을 달랬어요. 근데 그 말이 전혀 먹히질 않았었죠. 남편이 자괴감을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요, 잘 사는 사람하고 비교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스스로를 깎아내리게 되잖아요. 그걸 모를 사람도 아닌데 이번엔 쉽게 회복이 안 돼 보였어요. 저는 옆에서 얼른 자존감이 돌아오길 바라면서 계속 북돋아줬는데 기분이 좀처럼 나아지질 않더라고요. 그러던 중 친정아버지가 5년 넘게 친가 식구들과 상속소송을 벌이셨는데요. 마침내 소송이 끝나서 도심 한복판에 알짜 땅을 상속받게 되신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남편에게 하자마자 남편 눈이 번쩍 뜨이더라고요. 거기 땅 비어있다고 하지 않았어? 주택가에 있고. 아버님 혹시 그 땅 파실 생각 있으셔? 아니, 그냥 가지고 계실 거래.
잘 놔뒀다가 땅값 오르면 좋고 안 올라도 자식이 나한테 물려줄 수 있으니까 그걸로 충분하다고 하셨어. 왜? 저는 외동딸이고 엄마도 돌아가셔서 저밖에 물려줄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그 땅을 잘 정비해서 빌라를 세우자고 하더라고요. 한번 가서 보고 싶다고 그래서 남편이랑 아빠 몰래 직접 땅을 보고 오기도 했어요. 하지만 건물은 아무나 짓는 게 아니잖아요. 돈이 있어야 하니까요. 그랬더니 남편이 방법이 있다며 일단 저희 아빠를 만나자고 했습니다. 아빠는 곧 80이시고 허리며 무릎이 성치 않으셔서 오래 서 있거나 움직이는 걸 힘들어하세요. 젊었을 땐 기계도 척척 다루고 집안일도 도맡으셨는데 이제는 몸이 불편해서 그런지 귀찮은 일은 딱 질색하세요. 그런 아빠에게 남편이 땅에 건물 올려보자고 운을 뗐지만 아빠는 워낙 그런 것에 생각이 없으셔서 그런지 대꾸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딱 귀찮다는 표정을 지으셨죠. 그리고 더 듣고 싶지 않으신지 TV를 켜서 보시는데요. 그런데도 남편은 의자를 앞으로 당기더니 본격적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토지담보로 대출받아서 빌라 지으면 분양 수익이 커요. 그 수익을 가족끼리 나누면 큰 돈 벌고 좋잖아요. 됐어. 아이 그런 일 하고 싶지 않아. 담보 잡고 대출 받으려면 내가 은행을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해야 하냐. 아이 머리 아픈 건 딱질색이다. 그래도 남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기다렸다는 듯 말을 이어갔어요. 아이 그러면 자금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아버님은 그냥 토지 사용 허락만 해주세요. 그거면 돼요. 아빠는 무심한 표정을 유지했지만 눈썹이 살짝 올라간 걸 저는 캐치했었어요. 남편 역시 그 변화를 재빨리 읽었죠. 곧바로 건축 절차부터 대출 구조, 분양 수익 계산까지 줄줄이 풀어놓으며 이렇게 해야 돈을 번다는 논리를 쉼 없이 이어갔어요. 하지만 아빠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그 땅 그냥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살아있는 동안엔 아무것도 안 했으면 좋겠어. 난 큰 돈 필요 없어. 너네도 그렇게 큰 돈 필요 없지 않냐? 아, 나 죽고 나서 그 땅 상속받으면 그때 너희가 알아서 해. 근데 지금은 아니야. 그러자 남편은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다시 목소리를 높였어요. 어조에는 단단함과 절박함이 동시에 묻어났습니다. 아버님, 땅을 그냥 두면 재산세랑 종부세만 계속 나가요. 그리고 나중에 저희가 상속받으면 세금을 현금으로 내야 하는데 저희가 그 돈이 어디 있습니까? 나중에 그 땅 그냥 날려요. 건물을 지어 분양하면 땅값이랑 건물값이 합쳐져가지고 자산 가치가 커지는데요. 차라리 돈으로라도 만들어 저희 주세요. 땅을 그냥 놀리는 건 손해예요. 그런 일 벌리면 여기저기 불려다녀야 하는데 골치 아픈 일에 신경 쓰고 싶지 않아. 그냥 적게 벌고 적게 쓰련다. 그러자 남편이 단호하게 맞받아쳤습니다. 순간 몸을 조금 앞으로 숙이고 두 손은 무릎 위에 올린 채 시선을 아빠에게 고정하더니 목소리를 한 톤 낮췄어요. 말끝에는 확신이 묻어났습니다. 건축 허가부터 시공계약, 분양계약, 대출까지 전부 제가 맡을게요. 아버님은 토지 사용 허락만 해주시면 된다니까요. 진짜 아무것도 안 하시게 제가 다 할 테니까 허락만 해주세요.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저희도 돈 필요해요. 애들 학원 더 보내고 더 질 좋은 교육 시키고 싶어요. 그럼 그렇게 해서 건물 지으면 그 건물이 자네 명의가 되는 거 아닌가? 땅은 내 건데 위에 올리는 건물이 자네 이름으로 등기되면 나중에 무슨 문제라도 생기면 골치 아픈 거 아니냐고. 괜히 명의 갖고 서로 불편해질 일 만들 필요가 있나 싶다. 제 명의가 되는 게 오히려 낫죠. 건물 명의가 아버님이면 주택을 소유하신 걸로 돼서 임대소득세, 양도세 부담이 큽니다. 제 명의로 하면 저희는 전세살이 중이라 세금 부담이 훨씬 적고요. 땅은 아버님 소유로 두고 건물은 제가 올려서 수익을 나누면 되고요. 심지어 남편은 마지막 한마디까지 덧붙였어요. 마치 결정타를 날리겠다는 듯 잠시 숨을 고르고는 아빠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고 표정에는 확신이 서 있었죠. 저희가 애까지 낳고 사는데 이혼을 하겠습니까? 아버님이 걱정하실 일은 하나도 없게 할게요. 그냥
땅에 건물 짓는 것만 허락해 주시면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깔끔하게 처리할 테니까 허락해 주세요. 아빠는 팔짱을 끼고 묵묵히 남편을 바라봤어요. 겉으로는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지만 눈빛은 분명 곰곰이 계산하고 있으셨죠. 아빠는 남편이 그렇게 말해도 사위 명의로 건물을 짓는 걸 썩 내켜 하시지 않았어요. 하긴요, 명의를 두고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경우를 많이 봤으니 그럴만도요. 아빠도 친가와 상속 소송을 벌일 때만 해도 가족끼리 얼굴 붉히고 싸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사이가 완전히 틀어지고 의절한 친척들도 생겼고요. 돈이 걸리면 피를 나눈 가족 사이도 돌아서고 감정이 상하는 건 순식간이라는 걸 누구보다 뼈저리게 경험하신 분이시니 그래서 애초에 그런 불씨가 될 만한 일 자체를 만들고 싶어 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남편이 이렇게 의욕적으로 일을 해보겠다고 나서는데 괜히 기운을 꺾고 싶지 않았어요. 오히려 한 번은 북돋아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슬쩍 남편 편을 들었죠. 아빠, 어차피 땅은 아빠 거고 건물 지어서 수익금 반으로 나누면 우리 생활에도 좀 큰 도움이 되지. 남편이 전부 알아서 한다잖아. 이 사람 믿고 허락해주면 안 돼? 제가 이렇게 거들자 아빠가 잠시 고개를 떨군 채 한숨을 푹 내쉬더라고요. 에휴, 그래, 알아서 해라. 대신에 나 여기저기 불려다니지 않게 해라. 여기저기 가서 서류 내고 뭐 심사받고 그런 거 딱 질색이야. 아버님,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잘 지어서 최고의 수익금을 드릴게요. 아유, 정말 감사합니다. 아빠가 제 말에 마지못해 승낙해 주셨어요. 사실 저희 아빠가 제 말에는 약하거든요. 어려서부터 제가 부탁하는 일이라면 웬만해선 거절 못 하셨는데요. 이번에도 그러신 거죠. 그렇게 아빠는 토지 사용 승낙서에 사인을 하셨고 건축허가 서류에는 남편 이름이 건축주로 올라갔습니다. 남편은 과감히 회사를 그만두고요. 건물 짓는 것에만 몰두했어요. 시행사 역할부터 시공사 역할까지 사실상 전 과정을 혼자 총괄하면서 열일을 하더라고요. 현장에는 철근 냄새와 먼지가 가득했고 매일같이 굴착기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남편은 하루가 멀다 하고 현장을 들락날락했고 도면을 들고 시공사 직원들과 머리를 맞대며 수치를 조정하더니 건물 외관 색깔과 내부 자재까지 세세하게 고르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이 사람이 정말 이 일에 모든 걸 걸었구나 싶었습니다. 남편은 건축주 명의로 모든 계약과 대금 관리를 직접 맡았어요. 설계 계약서부터 시공 계약서, 분양 계약서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챙기더니 지급 시기와 금액도 빠짐없이 확인하더라고요. 자금이 어디서 나왔는지는 저도 정확히 몰랐지만 신기하게도 필요한 때마다 돈이 막히는 일 없이 잘 돌아갔어요. 마치 이미 계산이 끝난 사람처럼 자금 흐름과 일정이 계획대로 착착 맞아떨어지게 잘 조정하더라고요. 그동안 한 직장에서 일한 능력이 여기서 발휘되더라고요. 정말 몰두해서 일하는 남편이 멋있게 보였습니다. 공사는 마치 계획표에 맞춘 듯 착착 진행됐어요. 자재 반입부터 골조 세우기, 내부 마감까지 일정에 빈틈이 없었죠. 현장 분위기도 활기찼고 모든 게 순조롭게 흘러갔고요. 그리고 공정률이 절반을 넘기자 현장 한쪽의 샘플 세대가 완성됐어요. 별로 모델 하우스를 차린 건 아니었고 소규모 빌라에서는 흔히 하는 방식대로 미리 한 세대를 완공해 구조와 마감재를 직접 보여주는 형태였죠. 남편은 홍보에 열을 올렸고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발걸음을 했습니다. 완성된 샘플 세대에서는 거실불을 환하게 켜두고 벽지 질감과 바닥 마감 상태를 손님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게 했고요. 사람들도 세세하게 보더라고요. 주방 수납장 문을 열어 내부 구조를 보고 욕실 타일 마감까지 꼼꼼히 살펴보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런 사람들의 반응 보면서 요즘은 다들 똑똑해서 대충 지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상담 테이블 옆에는 설계 도면과 3D 조감도가 놓였고 때로는 남편이 태블릿으로 내부 VR 영상을 띄워 보여주기도 했어요. 그렇게 준비한 끝에 마침내 첫 분양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건물은 전체 임대로 내놓을 거기 때문에 전세와 월세로 나누는데요. 여보. 드디어 첫 계약자 나왔어. 그리고 오늘 하루 만에 20명이 보고 갔는데 이야, 잘 될 것 같아. 대박 조짐이 보인다고. 어머, 그래? 너무 잘 됐다. 이대로 쭉쭉 다 계약됐으면 좋겠다. 첫 임대차 계약이 체결됐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현장 분위기는 한층 더 들뜨게 되었는데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고 상담을 마친 손님들이 생각보다 넓다며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였죠. 초기에는 몇 세대가 연달아 계약되면서 현장 분위기가 한껏 고조됐어요. 샘플 세대를 보러 온 손님들도 많았고 상담 자리마다 계약서가 오가며 남편 얼굴에도 자신감이 묻어났죠. 그런데요, 술술 풀리던 일이 갑자기 난항에 부딪히게 되었어요. 불어 몇 블록 떨어진 곳에서 대형 건설사가 새 아파트 분양을 시작한 겁니다. 최신 설계에다 각종 편의시설까지 갖춘 신축 아파트였으니 관심이 그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었죠.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하루에 몇 통씩 걸려오던 문의 전화가 어느 순간 뚝 끊기더라고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정부에서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문제가 터졌어요. 이미 계약금을 넣었던 3명의 분양자가 중도금 대출이 나오지 않아 계약을 포기한 겁니다. 계약 취소 통보를 받는 순간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때부터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당신 자금은 괜찮아? 아휴, 어떻게 3명이나 계약 해지를 하냐? 그분들도 계약금까지 넣었는데 피 같은 눈물을 쏟았겠다. 에휴, 그러게. 아휴, 근데 나도 큰일이야. 이미 마케팅 비용도 다 썼고 이자도 넣어야 하는데 아휴, 어떡하면 좋을지 모르겠네. 남편은 마케팅 비용과 대출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분양대금을 돌려막으며 버티기 시작했습니다. 들어오는 계약금과 중도금을 바로 다음 공사비나 이자 상환에 쓰는 아슬아슬한 흐름이 이어졌죠. 그야말로 하루하루가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의 입지와 설계가 뛰어났던 덕분에 조금씩 긍정적인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방 구조가 잘 나왔다, 채광이 좋다 같은 입소문이 동네 부동산을 통해 돌면서 다시 문의가 늘기 시작했죠. 결국 준공을 앞두고 모든 세대가 계약을 마치는 데 성공했습니다. 아슬아슬하게 하루하루 외줄타기 하듯 버티던 남편이 준공이 가까워지고 세대 계약이 하나둘 마무리되자 표정이 조금씩 풀리더니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현장 다니는 발걸음에도 힘이 붙고 밤마다 설계도나 자재 리스트를 붙잡고 있던 사람이 이제는 휴대폰으로 부동산 매물을 슬쩍슬쩍 보는 겁니다. 저는 이제야 마음이 놓이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날 퇴근하자마자 하는 말이 가관이었어요. 나 오늘 다른 지역에 땅 하나 계약했어. 위치도 좋고 매물 상태가 진짜 괜찮더라. 이런 건 망설이다가 놓치면 평생 못 산다니까. 뭐라고? 아니 갑자기 무슨 땅을 사? 그리고 돈이 어디에 있어서? 아직 수익이 없잖아. 계약금 있잖아. 어차피 아버님이랑 반 나누는 거니까 내 몫제하고 나중에 드리면 되지. 아니 계약금에서 내 몫이라니? 우리 분명히 약속했잖아. 준공 끝나고 수익 다 나온 다음에 정산하기로. 괜히 이런 식으로 선을 넘으면 나중에 피곤해져. 아, 당신 말이 좀 그러네. 내가 남도 아니고 가족인데 뭘 이런 걸로 그렇게 트집을 잡아. 우리 다 잘 되자고 하는 건데. 그게 가족이라서 더 확실하게 해두는 거야. 일이든 돈이든 기록을 남기는 게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한다고. 아니, 말로만 해놓고 나중에 기억이 다르면 서로 곤란해지잖아. 그러니까 꼭 적어놔. 남편은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뭐든 정석대로 해두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했어요. 가족끼리 하는 일이라도 특히 돈이 오가는 문제는 기록을 남기는 게 결국 다 서로를 위해서니까요. 그때부터 남편이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빌라 준공 마무리하느라 얼굴에 먼지 묻히고 운동화에 청바지 차림으로 현장을 뛰어다니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다른 땅에 건물 짓는 계약을 했다면서 그쪽에만 정신이 팔리더라고요. 게다가 그 전엔 옷이라고 해봐야 그냥 무난한 셔츠나 티셔츠였는데
어느 날부터는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브랜드의 로고가 큼지막하게 박힌 티를 입고 나오는 거예요. 셔츠 하나가 생활비 몇 달치는 될 것 같은데 태연하게 투자한 보람이 있어야지라면서 웃더라고요. 그리고 이 인간이 차도 바꿨더라고요. 그것도 그냥 바꾼 게 아니라 반짝이는 외제차로요. 리스라며 월 납입금이 얼마 안 된다는데 저는 귀가 번쩍 뜨였죠. 여보 요즘 왜 그래? 당신 왜 이렇게 돈을 막 써? 이 돈이면 우리 애 학원에 더 보낼 수 있는데 왜 그러는 거야? 이 돈이면 우리 집을 사겠어. 당신이야말로 왜 그래? 벌면 써주는 게 맞는 거야. 품위를 유지하는 것도 돈이 든다고. 품위 같은 소리 하고 있네. 허튼 곳에 돈 좀 쓰지 마. 나 힘들어 죽겠어. 우리 같이 사는 사람들이잖아. 상의를 좀 하고 해. 그놈의 돈. 돈 얘기 좀 그만해. 기분 좋게 좀 쓰면 안 되냐? 내가 이래서 당신이랑 말하기가 싫어. 사람이 많이 변했어요. 며칠 뒤에는 또 고급 시계를 사서 왔더라고요. 게다가 하루는 취해서 들어왔는데요. 모임에서 비싼 술을 마신 얘기를 자랑처럼 늘어놓더라고요. 스타일도 얼마나 바뀌었는지 몰라요. 젊은 애들처럼 하고 다니고 싶다고 헤어스타일도 바꿨고요. 옷도 싹 다 사서 입고 다니더라고요. 거울 앞에서 머리 손질을 오래 하고 향수까지 뿌리고 나가요. 마치 갑자기 세상 주인공이라도 된 듯 들떠있고 저는 그 모습이 낯설고 솔직히 말하면 좀 날라리가 된 것 같았어요. 예전엔 한 번도 보지 못한 얼굴이었거든요. 그걸 대체 무슨 돈으로 하겠어요? 맞아요. 계약자들이 낸 계약금이랑 중도금이죠. 정말 이러다 돈으로 사고 나지 않을까 속이 조마조마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공사가 완료됐고 계약자들이 잔금까지 모두 치렀습니다. 남편은 그 돈으로 남아있던 대출과 시공사 잔금을 일단 모두 상환했다고 했죠. 그리고 모든 세대의 계약금과 중도금과 잔금 수입과 사업비 지출을 합산해 최종 수익을 확정하는 시점이 왔는데 이상하게도 남편이 수익 분배를 전혀 하지 않는 겁니다. 오랫동안 분배 얘기가 없어서 몇 번이나 언제 정산할 거냐고 재촉했는데 그럴 때마다 조금만 기다려라는 말만 남기고 흐지부지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때부터 남편은 점점 귀가 시간을 늦추고 제 전화를 피하고 집에도 며칠에 한 번씩만 들어오는 생활로 바뀌었습니다. 밖으로만 놔두는 게 눈에 훤했죠. 그렇게 일주일이 흘렀어요. 남편이 그날 밤 늦게 들어왔는데요. 제가 식탁에 앉아 있었거든요. 오랜만에 들어온 남편이 방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저는 더는 미룰 수 없겠다 싶어서 남편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여보, 아빠가 이번 주 안에 수익 분배해 오래. 안 그러면 다음 조치 취하겠대.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남편의 표정이 굳어지더니 입고 있던 잠바를 벗어 손에 힘을 주고 바닥에 탁 내리쳤습니다. 목소리도 한 톤 높아졌죠. 아이씨, 정말 그것까지 몇 푼짜리 땅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달대볼까? 에이씨, 땅값 줄게. 그럼 되냐? 너무 뜻밖이었어요. 남편이 이렇게 거칠게 화내는 건 결혼하고 처음이었거든요. 순간 무서운 마음이 확 들었지만 억울한 건 바로 짚고 넘어가야죠. 땅값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부터 약속한 대로 확실한 수익 분배를 해가지고 오라고. 왜 이렇게 수익 분배를 안 하려고 해? 참나, 일은 내가 다 했잖아. 그까지 땅 좀 빌려줬다고 꽁으로 먹으려고 하네. 내가 땅값 주면 되잖아. 건물은 4명이니까 내 거고. 그럼 땅도 내 거 되는 게 맞지. 원래 법으로도 남의 땅이라고 해도 건물 지으면 물어줄 필요 없어. 왜냐? 살고 있는 사람 내쫓을 수 없거든. 안 줘도 되는 돈인데 내가 주는 거야. 너 뭐 알고나 얘기해. 그 억지 같은 논리에 어이가 없어서 저도 목소리가 절로 높아졌습니다. 당신 어떻게 우리 아빠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렇게 땅 빌려달라고 부탁한 건 누군데? 그래서 말하려고 했어. 야, 우리 이혼하자. 애들은 당신이 키워. 위자료도 주고 양육비도 줄게. 그제야 알았어요. 처음부터 남편이 이런 판을 짜고 있었던 거라는 걸요.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냐고 저는 목이 터져라 되물었습니다. 손까지 떨리면서 당신이 정말 사람으로서 할 짓이냐고 따졌죠.
그런데 남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더라고요. 남편은 오히려 자기 명의의 건물이라면서 저희 아빠한테 수익금을 나눌 생각이 없대요. 자기는 처음부터 그랬대요. 그리고 진작부터 저와 이혼하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어이가 없어서 할 말을 잃었었는데요. 제가 말이 없어지자 남편은 거실 한쪽에 놓인 여행용 가방을 꺼내더니 서랍과 옷장에서 옷을 쓸어 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고는 현관에 서서 마치 시혜라도 베푸는 듯한 말투로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은 저보고 가지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집 전세거든요. 뭘 가져요. 그리곤 이혼 서류 다 되면 보내준다고 하더군요. 그 말이 끝나자 현관문을 쾅 하고 닫고 나갔습니다. 그 순간 여러 감정이 생기더라고요. 분노, 허탈함, 그리고 싸늘한 현실감까지. 하지만 곧 깨달았어요. 이건 감정 싸움으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는 걸요. 남편이 나가고 나서 저는 아빠께 전화를 걸어 모든 얘기를 다 털어놨습니다. 잠시 침묵하던 아빠가 낮게 한숨을 내쉬며 말씀하시더라고요. 내 이럴 줄 알았다. 사람은 쉽게 믿는 게 아니야. 사람과 사람 사이에 돈이 엮이면 안 돼. 아빠, 나 어떡해? 나 너무 열받고 화나고 당했다는 생각에 억울해 죽겠어. 그 인간이 애초부터 우리한테 사기칠 생각이었어. 날 박는 대로 변호사부터 만나자. 만나서 우리가 무슨 수를 써야 하는지 한번 물어보자. 그날 밤 마음이 진정되지 않아서 뜬 눈으로 밤을 샜고요. 다음 날 아침에 아빠와 저는 단단히 마음을 먹고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변호사에게 그동안의 상황을 전부 털어놓고 제가 모아온 서류를 하나씩 꺼내 보여줬습니다. 남편이 건축 허가를 받았을 때부터 수익을 나누기로 한 약속, 그리고 그 이후 벌어진 일까지 빠짐없이 이야기했죠. 변호사는 제가 내민 서류 뭉치를 차례대로 넘기다가 어느 한 장에서 손이 멈추더니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안경을 살짝 고쳐 쓰고 서류 위를 몇 번 손가락으로 두드린 뒤 제 얼굴을 조심스럽게 바라봤어요. 그러고는 낮게 한숨을 쉬듯 말했어요. 이거 사건이 좀 어렵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승소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여요. 네?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이대로 남편한테 당해야 하나요? 그 인간이 다 가져갔어요. 저 혹시 토지 사용 승낙서 어떻게 써주셨나요? 내용이 정확하게 들어갔나요? 그냥 남편이 다 알아서 잘했던 것 같은데요. 왜요? 잘 써주셨다면 그 다음은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다만 혹시 누락된 게 있으면 얘기가 달라지는데요. 건물 소유권이 토지주에게 귀속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적법한 절차를 밟았는지 체크해 보세요. 변호사 말로는 토지 사용 승낙서를 써줄 때 필수로 들어가야 하는 문구나 조건이 빠지면 건물 소유권을 되찾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자 심장이 쿵쾅 뛰더라고요. 혹시라도 빠진 게 있다면 그게 저희 쪽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그날 바로 구청과 건축사무소를 찾아가 건축허가 서류와 승낙서를 직접 확인하러 갔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줄이야. 건축허가 서류를 확인해 보니 아빠 서명은 또렷하게 찍혀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런 서류에는 서명이 아니라 인감도장을 찍어야 한다더라고요. 그런데요, 도장도 안 찍혀 있고 사인이 되어 있고요. 법적으로 필수인 첨부 서류, 인감증명서가 빠져 있었던 겁니다. 알고 보니 남편이 구청 건축과 직원과는 꽤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라더라고요. 현장에서 소형 빌라 공사를 하며 몇 년 동안 업무를 같이 처리하다 보니 서로 이름은 물론 집안 사정까지 알 정도로 꽤 친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남편이 이번 일을 진행하면서 아빠의 인감과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나중에 보완하겠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그걸 구청 직원이 그냥 믿고 허가를 내준 겁니다. 원래 이런 방식은 거의 전례가 없다고 하더군요. 아주 예외적으로 과거에 서류 한두 건이 빠진 경우 당일 바로 가져온다는 조건으로만 처리해준 사례가 몇 번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이번 건은 그와 달리 남편과 직원 둘 다 그 보완 절차를 완전히 잊어버린 겁니다. 덕분에 건축허가 서류는 인감증명서가 없는 상태로 최종 확정돼 버렸고
그 미비가 그대로 남아 있었죠. 결과적으로 그 빈틈이 제게 하늘이 준 결정적인 기회가 된 거예요. 미비된 서류를 근거로 소송을 가시죠. 절차 자체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않았고 애초에 허락한 사실이 없다는 쪽으로 주장하면 승산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건물을 아버님 소유로 돌릴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네, 그러면 그 방향으로 진행해 주세요. 가만 생각해보니 사위한테 인감증명서를 떼준 적은 있었어. 그런데 그걸 어디다 썼는지 몰랐는데 결국 그게 우리한테 기회가 된 거네. 분위기가 잠시 고무됐는데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던 손을 멈추고 표정이 굳어지더군요. 그런데요. 분양대금을 반반 나누기로 했다는 부분은 절대 언급하시면 안 됩니다. 그 합의가 입증이 되면 그 자체가 토지 사용에 동의했다는 간접 증거로 해석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러면 건물 소유권을 주장하기 어려워져서요. 그럼 우리가 돈을 못 받는 거예요? 건물만 가져와서 뭐합니까? 이득은 다 그 인간이 받는데요. 그 인간이 우리를 이용해서 돈을 다 해먹었는데 남편은 아쉬울 것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럼 열받잖아요. 속이 부글부글 끓었어요. 그렇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 가시죠. 아버님 동의 없이 지은 건물에서 발생한 분양대금이니 법적으로 부당이득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변호사는 덧붙였어요. 그 돈으로 남편이 어떤 소비나 투자를 했는지도 확인하면 좋겠다고요. 그 흐름이 잡히면 가압류 근거로도 쓸 수 있다고요. 그래서 저는 곧장 남편 계좌를 열어봤어요. 남편 컴퓨터에는 공동인증서가 깔려 있었고 비밀번호도 15년을 같이 산 부부라면 다 알잖아요. 접속해서 거래 내역을 하나씩 확인하는데 분양 계약금이 들어오자마자 곧장 다른 지역 부지 계약금으로 송금한 내역이 눈에 띄더군요. 저는 그 화면을 그대로 캡처해 변호사에게 보냈습니다. 변호사는 즉시 이를 증거로 삼아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했고 판사가 소명 자료를 검토한 뒤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남편의 계좌는 곧바로 묶였고요. 또 변호사는 남편을 상대로 소장을 날렸습니다. 남편이 아주 난리가 났어요. 전화로만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집에 들이닥치더니 서류를 찾겠다고 거실부터 안방, 서랍, 옷장까지 전부 뒤집어 놓았죠. 종이들이 바닥에 나뒹굴고 옷장은 마치 폭탄이라도 터진 듯 난장판이 됐어요. 하지만 당연히 찾을 리 없었죠. 그러자 남편이 제 앞에 서서 눈을 부릅뜨며 협박을 했습니다. 당신 이 소송하면 바로 줘. 이건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라고. 어디 감히 나를 건드려. 괜히 소송했다가 소송 비용만 날리지 말고 여기서 멈추는 게 좋을 거야. 길고 짧은 건 재봐야 아는 거 아니야? 난 끝까지 갈 거야. 그리고 전부 다 되돌려 놓을 거야. 하나도 남김없이. 남편은 비웃듯 고개를 젖히더니 말끝을 길게 끌며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전부 다? 아이고 웃기고 있네. 난 당신한테 돌아갈 생각 없어. 내가 돌아간다고 해서 우리가 다시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요. 기가 막힌 게 이 인간이 제가 지 하나 다시 붙잡겠다고 이러는 줄 아는 겁니다. 아우 정말 어이가 없었죠.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더 가관이었어요. 나 이미 같이 살고 있는 여자 있어. 30대 초반이고 오피스텔에 살림 차려놨어. 나 그 여자랑 사귄다고. 저희 이혼하지도 않은 상태인데 그 인간은 집 나가서 바람을 피고 있었던 거예요. 나도 이제 홀가분하게 저 자식 없는 내 친구들처럼 살고 싶어. 그니까 너한테는 절대 안 돌아가. 정말 미친놈이 따로 없었습니다. 세상에 어떤 일이든 순서와 절차가 있는 법인데 이 인간은 자기 멋대로 그걸 다 무시하면 그게 당연히 통하는 줄 아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저는 남편을 만나기 전부터 녹음기를 켜둔 상태였어요. 혹시나 싶어 준비해 둔 건데 이걸 보니 지금이 바로 기회다 싶더군요. 그래서 일부러 넋이 나간 표정을 지으며 천천히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우리 같이 살아야지. 도대체 얼마나 예쁜 여잔데 그 여자한테 빠진 거야? 정말 많이 예뻐?
그러자 남편이 의기양양하게 웃더니 망설임 없이 핸드폰을 꺼내서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멍청하게. 너보다 훨씬 예쁘고 젊어. 잔소리도 안 하고 나한테 얼마나 잘하는데. 나는 절대 안 돌아갈 거야. 사진을 옆으로 넘기자 둘이 데이트하며 찍은 사진들이 줄줄이 있더라고요. 저는요, 그 자리에서 남편 몰래 그 사진들을 제 메일로 전송해놨죠. 그리고 남편이 돌아가고 나서 컴퓨터를 켜서 카드 내역도 몰래 살펴봤어요. 그런데요, 건물 짓는 기간 내내 모텔을 드나든 기록이 있었고 이름만 들어도 아는 유명 셰프의 고급 레스토랑 결제 내역도 보였습니다. 아마 그 여자랑 같겠죠. 그 순간 이상하게 화가 나질 않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이런 인간과 결혼해 살았던 시간이 아까워서 씁쓸한 현실만이 더 선명해졌어요. 저를 기만하고 아이들을 버린 그 남자. 저는 그날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고요. 반드시 죗값을 치르게 하기 위해 저도 두 손 걷어붙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둘 증거를 챙겨두는 동안 남편이 야심차게 벌였던 새로운 토지 매매 계약은 결국 잔금을 치르지 못해 파기되고 말았습니다. 처음엔 계약금만 걸어둔 채 나머지는 분양 수익에서 끌어다 메꿀 생각이었던 거죠. 그런데 제가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걸어버리는 바람에 계좌가 꽁꽁 묶였고 자금줄이 완전히 끊겼잖아요. 남편 입장에서는 눈앞에 있는 땅이 손에서 미끄러져 나가는데도 그걸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그 땅은 남편이 유난히 공을 들이던 자리잖아요. 저한테도 몇 번이고 지도 보여주면서 상권이 앞으로 얼마나 뜰지, 게다가 수익금을 얼마나 챙길 수 있을지 기대 가득했었는데요. 그거 쌤통이더라고요. 저는 그 소식을 듣는 순간 묘하게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동안 저와 아빠를 우습게 보며 승승장구하던 사람이 결국 자기 욕심과 오만에 발목이 잡혀 무너지는 꼴이라니, 그 장면을 직접 본 것도 아닌데 마치 제 눈앞에서 건물이 와르르 무너지는 걸 보는 것처럼 속이 시원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아빠와의 재판이 시작되기 전 남편이 갑자기 연락을 해와서 저와 아빠를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장소에 나가보니 평소처럼 어깨를 펴고 기세등등하게 서 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어깨가 축 처지고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바지 주머니 안에서 꿈틀대는 게 보였고 숨소리마저 가빠져 있었죠. 아버님, 그리고 여보,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요. 수익금 절반 바로 드릴게요. 그러면 합의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너는 나한테 이제 아버님이라고 부르지도 마라. 그리고 수익금, 이제 와서 그런 소리를 씹으려. 네가 한 짓 생각하면 그 돈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미 늦었어. 나는 법대로 할 거다. 정말입니다. 저 다 잃었어요. 재판에서 지면 집도 땅도 사업도 다 날라간다고요. 저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러면 저 반이 아니라 60%, 아니 70%까지 드릴게요. 제가 가진 거 다 털어서 드릴게요. 제발 여기서 그만 멈춰주세요. 제발요. 아버님 귀찮은 거 싫어하시잖아요. 지금 돈 받으시면 법정 공방 안 해도 돼요. 그래도 안 되지. 합의는 없어. 너는 처음부터 우리를 속였어. 재질이 아주 나쁘다고. 꼭 법대로 죄값 받게 할 거야. 아빠가 더 이상 들을 것도 없다고 하면서 일어나려고 하자 남편은 얼굴이 점점 일그러지더니 아빠한테 무릎을 꿇고 바지가랑이를 붙잡았어요. 아버님, 제발요. 저 살려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예? 앞으로 평생 잘할게요. 네? 아빠는 고개를 획 돌리며 의자에서 일어섰고 저는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늦었어. 그때는 그렇게 간절하지도 않더니 이제 와서 목숨 걸듯 매달리니? 우리가 무슨 호구인 줄 알아? 제가 그렇게 말하자 남편 얼굴이 잔뜩 일그러졌습니다. 손까지 덜덜 떨면서 제 앞에 서 있더군요. 목소리는 애써 낮추려 했지만 숨이 가빠서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처럼 보였어요. 순간 예전 같으면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약해졌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그날 남편은 정말 필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그 인간을 차갑게 뿌리쳤고요. 남은 건 재판뿐이었고 저와 아빠는 오직 그 재판에서 반드시 이기겠다는 마음 하나로 움직였습니다. 그날 이후로는 감정도 미련도 동정심도 전부 내려놓았어요. 오로지 판결문에 승소 2글자를 보는 날만을 기다리며 말이죠. 결국 합의는 완전히 결렬됐고 예정대로 재판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그날 법정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조금 놀랐어요. 며칠 전만 해도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리던 남편이었는데 이제는 언제 그랬냐는 듯 고개를 바짝 들고 앉아있더군요. 표정은 뻔뻔하다 못해 당당했고 눈빛에는 오히려 이번엔 내가 이길 차례라는 기세가 서려 있었습니다. 남편의 변호사는 서류를 정리하더니 한치 망설임도 없이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건물은 이미 남편 명의로 등기돼 있고 등기부상 명의가 곧 소유권을 의미하니 법적으로 건물은 당연히 남편 소유라는 겁니다. 그러니 저희 측에서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건물에 손대려는 시도 자체가 부당하다고 못 박았죠.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속으로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겉으로는 당당해 보여도 그게 마지막 발악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문제는 명의가 아니라 그 명의를 얻게 된 과정이었으니까요. 저희 쪽은 이미 그 치명적인 허점을 손에 쥐고 있었고 그걸 터트릴 순간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요, 저희 주장은 완전히 달랐어요. 쟁점은 딱 하나였죠. 토지 사용 승낙서에 하자가 있다는 점과 민법 제256조 부합 원칙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문제였거든요. 판사님이 서류를 넘겨보면서 몇 번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보니까 추가 심리 없이 바로 결론을 낼 분위기였어요. 그때 저희 변호사님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서류를 가지런히 정리하고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민법 제256조 부합 원칙과 관련된 판례를 다시 봐달라고 하시면서 이번 사건의 사용승낙서에는 토지 소유자의 인감증명서라는 필수 첨부 서류가 빠져 있다고 짚으셨어요. 이건 단순한 행정착오가 아니라 법적으로 효력을 완전하게 갖추지 못한 중대한 하자라는 거죠. 부합 원칙에 따라 건물은 토지와 하나로 보고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니 이 건물은 원고, 즉 친정아버지께 귀속돼야 한다고 강하게 밀어붙이셨어요. 판사님이 잠시 서류를 훑어보다가 고개를 들어 남편을 보셨어요. 피고 측에서 반박할 자료나 새로운 증거가 있냐고 물으셨죠. 남편은 서류철을 허둥지둥 뒤지더니 결국 꺼내든 건 이미 제출된 서류뿐이었고 거기에 저희 주장을 뒤집을 만한 건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판사님이 아주 단호하게 건물의 소유권 전부를 원고인 토지 소유자, 제 친정아버지께 귀속하고 가압류되어 있는 분양대금 전액도 아버지께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리셨어요. 그 순간 남편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리더니 마치 바닥이 꺼진 것처럼 의자에 푹 주저앉았어요. 저는 그 모습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이날을 위해 버텨온 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판결문을 들고 법정을 나서는데 발걸음이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 가슴을 짓눌렀던 돌덩이가 한 번에 굴러 떨어지는 기분이었죠. 반면 남편은 복도 한쪽에서 변호사랑 뭘 그렇게 다급하게 속삭이더니 제 눈을 피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이 한심하기 짝이 없었죠. 저는 그 자리에서 눈길 한번 주고 그대로 뒤돌아 나왔습니다. 이제야 진짜 끝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저는 건물 소유권 소송이 끝나자마자 남편의 불륜언도 바로 진행했어요. 이건 이미 증거가 차고 넘쳤거든요. 사진, 통화 녹음, 카드 결제 내역, 모텔 출입 기록까지 있잖아요. 저 혼자만 아는 비밀 상자처럼 차곡차곡 모아둔 자료를 변호사에게 내밀었더니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하더라고요. 상간녀한테도 따로 소송을 걸었어요. 처음엔 변호사 선임장 받아놓고도 조금 떨렸습니다. 그래도 생각해보세요. 제 가정을 짓밟고 아이들한테 상처를 주고 남편이란 사람을 더 망가뜨린 그 여자를 그냥 두면 제가 바보죠. 소장에 적힌 제 이름과 피고란에 나란히 적힌 남편과 상간녀 이름을 보고 있자니 묘한 감정이 들더라고요. 분노와 시원함이 동시에 올라오는 그런 기분이요.
그런데요, 며칠 뒤 뜻밖에도 그 불륜녀 변호사가 저를 직접 찾아왔습니다. 깍듯하게 인사하더니 본론부터 꺼내더군요. 저희 의뢰인께서 이번 일로 정말 죄송해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남편분과는 데이트 앱에서 처음 알게 됐는데요. 의뢰인분은 소위 말하는 꽃뱀입니다. 술집에서도 일하고 있고요. 근데 남편분이 먼저 사귀자고 하고 같이 살자고 하면서 친구들 모임에도 데리고 나갔답니다. 진짜 연인처럼요. 뭐라고요? 친구들 모임에도요? 참, 제정신이 아니네요. 하긴 정상적인 여자라면 이혼도 안 한 남자, 그것도 늑다리에 못생긴 남자를 왜 만났겠어요? 변호사의 표정이 살짝 굳었지만 곧 숨을 고르며 말을 이어갔어요. 남편분이 돈 자랑을 해서 한몫 뜯어볼까 싶어서 접근했다가 그렇게 된 거라고 합니다. 의뢰인도 속았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선처를 좀 부탁드립니다. 말도 안 되는 말에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선처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죠. 유부남인 거 알고 만난 거잖아요. 본인이 그 남자한테 속은 걸 왜 저한테 와서 선처해달라고 하십니까? 차라리 그 인간을 고소하라고 하세요. 그럼 되겠네. 그 순간 속으로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변호사도 힘든 직업 같아요. 저런 인간도 의뢰인이라고 받아주고 그 사람 명예 지켜주겠다고 머리 숙이며 여기까지 와서 사정까지 해야 하니 말이죠. 돈만 주면 남의 더러운 사정까지 쌓아안고 가야 하는 게 변호사 일이구나 싶더라고요. 그 표정 하나 안 흐트러지고 차분하게 제 앞에서 변명 늘어놓는 걸 보니 대단하다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안쓰럽기까지 했습니다. 저 같으면 창피해서라도 저런 사건은 안 맡았을 텐데 말이에요. 결국 판결이 확정되면서 건물과 토지의 모든 소유권이 하나하나 친정아버지 앞으로 깔끔하게 정리됐어요. 판결이 내려진 순간 재판부는 단호하게 건물 소유권 전부를 토지 소유자인 아버지에게 귀속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판사는 분양으로 이미 팔린 빌라의 대금 역시 건물 소유권과 함께 아버지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남편이 매도인 행세를 하며 받은 계약금과 잔금 전부가 권리 없는 자의 매매로 판단된 겁니다. 이미 등기까지 넘어간 세대라면 아버지가 새 소유자로서 직접 소유권 이전을 확정짓고 아직 등기를 안 한 세대는 아버지가 정식 매도인으로 나서 대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결국 남편이 손에 쥔 분양대금은 모두 반환 대상이 됐고 그 돈을 묶어둔 가압류 조치가 그대로 효력을 발휘했습니다. 남편은 한 푼도 가져갈 수 없게 된 거죠. 이번 건은 정말 쉽지 않은 사건이었는데 이렇게 잘 해결돼서 다행입니다. 정말로 하늘이 도운 것 같아요. 변호사님이 토지 사용 승낙서를 잘 캐치해 주셔서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원래 이런 귀찮은 일은 질색인데 이렇게 깔끔하게 처리해줘서 고맙습니다, 변호사 양반. 덕분에 이제 속 편하게 잘 수 있겠네. 이혼 소송을 했었잖아요. 불륜녀 소송도 했고요. 결과가 어땠냐면요. 건물과 땅은 전부 친정아빠 소유로 등기가 넘어갔고 남편은 재산 분할해서 단 한 푼도 가져가지 못했어요. 이혼 소송에서도 재판부가 남편의 전적인 책임을 인정해서 위자료와 양육비까지 판결로 받아냈죠. 불륜녀 소송 결과요. 그 여자도 유부남인 걸 알고 만나고 같이 살림까지 찾던 사실이 명백하게 입증돼서 위자료 판결이 났습니다. 카드 내역, 사진, 모텔 출입 기록까지 다 증거로 제출했거든요. 판사가 판결문 읽을 때 남편이랑 불륜녀 둘 다 고개를 못 들더라고요. 어디 꽃뱀이 선처를 바래요. 어이가 없어서 정말 이런 일도 다 있네요. 그리고 불륜녀가 제 전남편을 고소했답니다. 사귀는 내내 전남편이 자기한테 나는 부자다, 건물 2채를 갖고 있다라고 큰소리 쳤는데 부자가 아니잖아요. 건물 2채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제야 속았다고 난리를 치면서 사귀는 동안 썼던 생활비며 데이트 비용, 거기에다 자기를 속여 정신적으로 피해를 줬다며 위자료까지 달라고 소송을 건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솔직히 웃음만 나왔어요. 왜냐면 저희 쪽 변호사한테 들었는데요. 그런 건 법적으로 거의 안 먹힌대요. 연인 사이에서 오간 데이트 비용이나 생활비는 대부분 서로 좋아서 쓴 돈으로 봐서
나중에 돌려달라는 게 불가능하다는 건 조금만 알아봐도 알 수 있는 상식이고요. 부자라고 말한 것도 허세 수준이면 사기죄가 안 되고 정신적 피해 보상? 그건 혼인관계에서의 불륜이나 폭력 같은 불법 행위가 있을 때나 인정되는 거라네요. 그 꽃뱀이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이건 승소 가능성 거의 없는데 뭘 힘들게 고소까지 하나 싶었습니다. 알아서 하라지요. 저도 당했지만 자기 발로 들어가서 똑같이 당하는 꼴이라니 이게 세상 재미있다 싶더군요. 전 남편은 결국 땡전 한 푼도 남기지 못했어요. 저한테 위자료를 주고 아빠한테는 건물 사건 때문에 진 빚을 갚느라 허덕였죠. 빚독촉에 시달리는 모습이 고소하더라고요. 더 고소한 것은 그 인간이 사회에서 설 자리를 완전히 잃었다는 거예요. 이 바닥이 얼마나 좁은지 아세요? 다시 예전처럼 회사로 발을 들이려고 했다가 그 인간이 박살내놓은 구청 건축과 공무원 건이 소문처럼 퍼진 거예요. 그 공무원이 징계를 받게 되었는데요. 그 사람도 억울해서 여기저기에 이 일을 많이 이야기하고 다녔대요. 그래서 업계에서는 이 인간 이름만 나와도 인사 담당자들이 표정이 굳는다더라고요. 인감증명서 미비로 허가를 내준 사건이 퍼지면서 그 인간이 몇 집안 말아먹을 뻔했다는 말이 파다하게 돌아다니게 되었고요. 감사하게도 그 바닥 사람들 사이에선 전 남편이 완전히 블랙리스트에 올라버렸죠. 뭘 먹고 살지 그게 은근 궁금하더라고요. 그런데 세상에 이 미친놈이 지 주제도 모르고 저를 직접 찾아왔습니다. 여보야,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나 이제야 깨달았다. 나 너무 막장이지. 나 좀 구제해주면 안 될까? 미쳤어? 바람 펴서 이혼 소송까지 갔던 사람이? 그리고 우리 아버지 등쳐먹었던 사람이? 그런 짓을 한 당신은 내가 왜 구제해? 그 여자도 떠났고 돈도 없고 나 직업도 없다. 빚만 산더미인데 이대로 나 굶어 죽으라고? 내 할 바 아닌데? 돌아가. 그리고 나 남편 필요 없어. 그러니까 다시는 이딴 식으로 찾아오지 마. 제 대답이 단호하니 이 인간이 제가 안 통할 것 같았는지 이번엔 저희 아빠를 찾아갔습니다. 아빠 앞에서 무릎까지 꿇고 빌다가 결국 찬물 한 바가지 얻어맞고는 혼비백산 도망쳤대요. 이혼도 사기도 결국은 해본 사람이 치는 거예요. 큰 돈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만져본 사람이 버는 거죠. 그런데 제 전 남편은 애초에 그 모든 게 자기 몫이 아닌데도 욕심만 앞세워 제 몫까지 넘보려 했습니다. 결국 일처리는 허술했고 그 대가로 아주 크게 코가 깨진 거죠. 저는 한동안 이혼 소송에서 받은 위자료와 그동안 차곡차곡 모아둔 돈으로 생활을 이어갔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렇게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라도 해야겠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번 일을 겪고 나서 부동산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요. 이쪽으로 진로를 설정하고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생소한 용어와 법규가 머릿속에 잘 들어오지 않아 고생도 했지만 이제 내 인생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제가 지켜야 하기 때문에 하루도 빠짐없이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 결과 마침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했고요. 자격증을 따자마자 부동산 사무소에 취직해 월급을 받으며 생활하게 됐습니다. 더 좋은 건 이 일이 기본급여보다 수당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예전 남편이 벌어다 주던 돈보다 지금 제가 직접 벌어들이는 수입이 훨씬 쏠쏠합니다. 남의 눈치 보지 않고 제 힘으로 버는 돈이라 그런지 만족감도 배가 되고요. 멍청한 아빠 때문에 한부모 가정이 돼버려서 아이들한테 미안해요. 그래도 저는 면접 교섭권을 최대한 잘 활용해서 아이들이 정서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결핍 없이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키워보려고 합니다. 돌이켜보면 정말 그 인감증명서 한 장이 저희 가족을 살린 결정적인 열쇠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살면서 법도 잘 알아야 하는 것 같아요. 결국 사람도 믿음도 좋지만 서류 한 장이 운명을 가른다는 걸 뼈저리게 알게 되었거든요. 여러분들도 도장이나 사인은 무심하게 찍지 마시고요. 또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라면 확실하게 처리하셔서 저희 전 남편 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게 바랄게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